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274페이지죠. 물권의 변동인데, 총설하고 공시원칙이나 공신의 원칙은 한번 쭉 읽어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올 건 아니지만 한번 읽어보셔야 되고, 278페이지의 물권행위 부분은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개념이죠. 우리가 전에 했던 것처럼 물권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물권행위. 채권행위 뭐죠?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가 물권행위고, 채권행위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죠. 그 다음에 우리 판례는 유인선을 취하기 때문에 결론만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다. 이게 뭐 결론인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했던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281페이지입니다. 281페이지 제4절에서 부동산 물권 변동이 나오는데 여기는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특히 물권법에 대해서 가장 기초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빼고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확실하게 내 거로 만드셔야 되고요. 그래서 281페이지부터 해서 쭉 내용이 나오는데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죠. 그래서 정리하는 것만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281페이지 1번 해가지고 법률 행위에 관한 경우 나오거든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민법 186조의 내용이에요. 186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 다음 2번 법률 규정에 관한 경우인데 두 번째 기억할 거죠. 우리 민법 187조입니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뭘 공부하는지 아시겠죠? 다음 중 등기해야 되는 경우는 다음 중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이렇게 나올 거고, 작년에 조금 까다롭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는 조금 나오더라도 좀 쉽게 나올 건데 결국 우리는 등기를 해야 되느냐 할 필요가 없느냐 이 부분을 공부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해야 되고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뭔 소리냐? 계약이나 단독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률 규정이라는 말은 결국은 법률 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라는 뜻이기 때문에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습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죠, 그죠? 자, 계약이나 단독행위에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합니다.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두 가지 기억하시고, 자, 교재를 한번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282페이지에 187조의 적용부분이 쭉 나와요. 그죠? 한번 생각해보죠. 상속은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니죠. 따라서 등기할 필요가 없겠죠. 또 공영징수 수용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강제 수용의 경우에는 뺏기는 거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판결이 나오죠. 그 판결은 정리를 해야 돼요. 결론은 판결이 원래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생각해 보자고요.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해야 물권이 변동되고요. 형성 판결은 등기할 필요가 없다. 형성 판결은 뭐냐면요. 형성권에 의한 판결, 이렇게 좀 기억해 두세요. 일단 이것도 뭐 이해할 건 아니고 결론만. 이행 판결은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됩니다. 형성 판결은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이에요. 그럼 4번 경매. 법원에서 하는 강제 경매도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 5번 기타에까지 나와 있는데 보시면 아시죠? 이것도 외울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다 뭐가 아니에요?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고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측에 보시면 이제 예유가 나오는데 하나 더 적어줘. 네 번째 취득시효입니다. 20년간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면 취득시효하고요. 20년간 시간의 경과이기 때문에 사건이지 명백히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민법은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특별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취득시효는 예외적으로 법률 행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 우측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원인행위의 실효는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2번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의 규정을 우리가 전에 했지만 여기서도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5번째 재단법인 설립행위죠. 기억나시나요? 결론은 뭐였습니까? 재단법인은 등기하지 않아도 일단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다만 자신이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때는 등기가 필요하다. 기억나시죠? 다시 말하면 재단법인은 민법 48조에 따라서 이전 등기하지 않아도 일단 소유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 이게 뭐죠? 결론이고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는 소멸시효가 나오죠. 소멸시효는 명백히 뭐가 아니에요?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20년이 되는 순간 용익물권은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고요. 4번 제한물권의 소멸청구나 우측에 제한물권의 소멸청구들 중에 유인설인데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것도 소멸청구하는 순간 당연히 물권이 소멸되고 소멸청구는 전세권에서 배우는데 이것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물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등기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이 뭐예요? 요거예요. 그죠? 간단하죠. 그죠? 근데 이거를 많은 양을 축약하는 거기 때문에 대충 감 정도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아주 확실하게 타이트하게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우측에 보시면 올해 시험 문제가 나왔죠. 갑이 사망하여 그의 X부동산을 을이 상속받았다. 그러면 상속은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을은 등기 없이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죠. 을은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병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모두 받았다. 근데 병은 매수했죠. 계약이죠. 법률행위니까 등기해야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을은 상속받았는데 상속받은 을은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 병은 매수했죠. 매매니까 계약이니까 등기를 해야지만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아직 병에게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는 거죠. 1번 갑이 여전히 X부동산의 소유자이다. X 을이 소유자죠. 2번 을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갑으로부터 병에게로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병은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 일종의 중간생략 등기죠. 유효합니다. 3번 을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하지 않더라도 갑이 사망한 때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왜요? 상속은 법률행위가 아니니까요. 답은 3번이죠. 4번 병은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자신의 명의로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을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X죠. 왜요? 매매를 원인으로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니까요. 5번 병이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 판결했어요. 그러면 이 판결은 이행 판결이겠어요? 형성 판결이겠어요? 지문에 나와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뭐예요? 이행 판결이니까 뭘 해야지? 등기를 해야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따라서 병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죠. 아주 문제가 아주 잘 만들어진 문제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거 가지고 만들었지만 의외로 틀린 분들이 많은 문제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문제 푸는 방법은 뭐죠? 여기 나와 있는
5가지를 확실하게 머리에 숙지하는 겁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부동산의 등기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등기 나오는데 특별히 필요한 것만 골라서 보면 되는데, 일단 뭘 봐야 되냐면 교재 289페이지 하단에 가등기를 좀 봐야 돼요. 가등기. 가등기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안 읽어봐도 돼요. 솔직히 읽어보면 좀 어렵거든요. 어렵으니까 굳이 안 보셔도 되고, 뭐만요? 가등기만이라도 정확하게 내 거로 일단은 만드시면 돼요. 자, 289페이지 하단에 가등기 효력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볼게요. 갑이 을에게 네가 올해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을이 고맙다 이런 게 아니라 널 어떻게 믿냐, 등기해다오 이런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을이 등기해달라고 해서 갑이 을에게 덜컥 등기를 해줘 버리면 을에게 뭐가 넘어가요?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죠. 그죠? 근데 지금 당장 주겠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등기하더라도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 등기가 필요한 거죠. 이게 뭐예요? 가등기예요. 따라서 가등기가 뭐냐? 물건이 변동되지 않는 등기를 우리가 뭐죠? 가등기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등기를 무슨 등기를 해줘야 돼요? 가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지금 현재는 누구 겁니까? 갑의 것이죠. 1번 해가지고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고요. 2번에서 을이 합격하면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내용의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생각해보죠. 자, 효과입니다. 자, 현재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등기가 됐다 그래서 갑에서 을로 물건이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누구 거죠? 갑 거예요.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가등기 상태에서 추정력도 을에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가등기 상태에서 뭔가 청구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가등기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을 앞에 가등기가 됐더라도 아직도 누구 거예요? 갑 거니까 을이 팔아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3번에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소유권 등기를 해줬다면 이 가등기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또 을은 가등기 상태에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럼 뭐하러 가등기를 하느냐? 가등기라는 이유는 나중에 을이 진짜 합격을 해가지고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했어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이때 가등기가 뭘 내주냐면 순위를 보존해 주게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을이 나중에 가등기에 기해서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를 하면 을의 소유권 등기는 갑을 1, 2, 3, 4가 되는 것이 아니라 2순위라는 순위가 그대로 뭐가 돼요?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을의 소유권 등기는 2순위고 병의 소유권 등기는 3순위인데 병의 등기는 등기관이 취권으로 말소해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순위가 보존되는 결과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버리게 돼요. 따라서 등기관은 을 앞에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를 하면서 병의 등기를 직권으로 뭐예요? 말소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을이 나중에 합격해가지고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는 누구한테 청구하느냐?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병이 아니라 갑인 겁니다. 왜냐하면 병의 등기는 직권으로 뭐가 될 등기예요? 말소된 등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가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본등기한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권의 취득 시기가 뭐하지 않냐면 소급하지는 않아요. 본등기한 때부터 누구 거예요? 을 거예요. 그러면 병의 등기 기간은 을의 소유권은 본등기한 때부터 을에게 소유권이 있으니까 병의 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는 누구 거죠? 병 거기 때문에 병에게 을은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제 수험생분들이 까다롭게 느껴지시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이 정도만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끝이죠. 그 점 보시고 그 다음에 291페이지 주시면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중간 생략 등기가 나오고 있죠. 이것도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일단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몇 번 등장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왜 유효한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첫째, 중간 생략 등기는 왜 하냐면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잖아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토지를 을에게 팔았어요. 또 을이 또다시 병한테 팔았는데 을이 병한테 이전 등기해 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FM이죠? 자기 앞으로 등기한 후 넘겨주는 것이 FM인데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 을에게 세금 폭탄이 나와요. 을은 자기 앞에 등기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내게 되고요. 병한테 팔아먹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금 안 내려고 병한테 직접 등기를 해줬다면 이 등기를 우리가 뭐라는 거죠?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죠. 유효합니다. 왜요? 첫째,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죠. 따라서 됐으면 뭐죠? 유효하고. 두 번째,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을이 하다 걸리면 세금을 추징받을 뿐만 아니라 처벌까지 받게 되는데 이 금지 규정은 효력 규정이 아니라 뭐죠? 단속 규정인 거죠. 따라서 을을 처벌하되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중간생략 등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뭐죠? 유효한 거죠. 됐죠?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아직 중간생략 등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갑에게 여전히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원칙이죠. 병은 을을 대의해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시킨 후 이전받아야 비로소 뭘 취득할 수 있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최종 양수인은 중간자를 대의해서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 것이 FM인 거죠. 그럼 항상 이렇게 대의해서 청구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갑, 을, 병 전원의 합의가 동의가 존재한다면 그때는 직접 대의할 필요 없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병은 원래는 을을 대의해서 청구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갑을병 전원이 동의하고 있다면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고요. 조심할 것은 요 갑 최초 양도인인 병의 동의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이 거부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음을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예외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때는 무효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뭐 했어요? 유효했지만 이것이 어느 지역에서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뭐가요? 합의가 있든 어떻든 간에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 세 가지를 확실하게 내 거로 만들고 얘를 소화하면 되겠죠. 끝입니다. 자,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무효 등기 유형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결론만 유형이라는 말은 재활용한다는 말인데 가능하긴 하지만 제3자의 권리를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고요. 유용한다 그래서 그 효과가 소급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규정에 나와 있지만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된 건물에 대해서 건물을 신축한 후에 기존의 등기부를 유용하지는 못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동산 물권 변동이 나와요. 일단 동산 물권의 변동에 대해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작년에 여기서 시험 문제를 냈어요. 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또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공부를 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용어 정리입니다. 일단 동산 물권의 변동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를 이전하면 인도를 하게 되면 물권이 변동되게 되는데 그래서 권리자로부터 취득해 넘겨보시면 점유를 이전하는 인도가 뭐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갑은 현실의 인도, 진짜 주는 것이니까 설명드릴 게 없고요. 나압은 간인도. 이분 뭐라고요? 용종님. 무슨 말인지 안 믿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동산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는데 을에게 빌려줬어요. 그래서 을이 이 카메라를 점유 사용해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갑한테 가서 팔아라 해서 빌려준 카메라를 팔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인도하기 위해서 굳이 받아다가 줄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양수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제부터 그 카메라는 네 거다라는 의사표시만으로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간이 인도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간인도 점유계죠. 갑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을이 와서 팔래요. 갑이 싫다 그러는 거죠. 왜 그랬더니 야 임마 조금 있으면 이제 이파시 한 장 카메라 쓸 직인데 어떻게 파냐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갑한테 그런 거죠. 내가 너한테 팔면 내가 너한테 한 달간 빌려주겠다라고 했더니 갑이 좋대요. 팔았으니까 인도하고 빌렸으니까 돌려받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양도인이 계속 그 카메라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내가 너한테 팔았지만 한 달 동안 빌린 거라는 계약만 이루어져도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뭐죠? 점유 계정이고요. 마지막으로 목적물 반환증권이 양도죠. 이런 거죠. 갑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병에게 빌려줬어요. 근데 을이 뭐죠? 카메라를 팔래요. 얘가 좀 친절하고 싸가지가 있으면 찾아다가 주겠죠. 그럼 이건 뭐예요? 현실에 있는데 갑이 을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가 가서 받으래요. 그럼 을은 실질적으로 카메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반환 청구권만 넘겨받은 거죠. 이렇게 양도인도 양수인도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는 뭐만 넘겨주더라도요. 반환 충고권만 넘겨주더라도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뭐죠? 반환 충고권 양도입니다. 특색을 기억하자고요. 간이 인도는 뭔가요? 양수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을 때 인도 방법입니다. 점유 계정은 뭔가요?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는 인도 방법입니다. 반환 충고 양도가 뭔가요?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 인도 방법이 뭐죠? 반환 충고 양도가 되는 거죠. 요 세 가지 내지 네 가지 개념 가지고 우리가 다음 강의 때 무권리지로부터 취득, 선의취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